이번 시간에는 무역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 규칙인 인코텀스 2000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코텀스 2000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인코텀스 부분은 국제무역사의 2교시에서 치르게 되는 무역계약 50문항 중에서 약 12개에서 15개 정도를 이제 차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역영어 부분 75문항 중에서 약 20개에서 많으면 25개, 적으면 한 15개에서 한 20개 정도를 차지하는 상당히 빈출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은 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각각 무역계약이나 무역영어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서 집중을 하시게 되면은 의외로 상당히 많은 고득점을 하게 됨으로써 다른 과목의 점수하고 평균점을 이루기에 딱 좋은 전략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코텀스 2000의 내용은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수학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역영어는 점점 2003년 72회 이후부터 자꾸 어려워지고 국제무역에서는 조금 더 쉬워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역영어에서 국제무역에서 다루는 부분이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폭넓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인코텀스 2000 부분은 국제무역사 부분하고 무역영어 부분하고 같이 서로 강의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코텀스는 무엇인가 하고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인코텀스는 약어로 인코텀즈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것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의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인코텀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각 나라의 상공회의소의 대표자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국제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ICC에서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국제상업회의소라고 그러죠. 여기서 모여가지고 13가지의 거래 정형 조건을 그런 규칙을 제정하게 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어떤 거래 조건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게 됨으로써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돈을 막고 통일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그것을 매매계약서에 인용하게 됨으로써 무역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년을 주기로 해서 한 번씩 이렇게 개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코텀스 2000은 바로 1999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됐다. 그래서 2000년 판이고, 그 다음에 1990 그리고 2000, 1980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제 1990년도께 개정이 돼가지고 인코텀스 2000이 됐고,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바로 인코텀스 200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정이 되었다는, 즉 리바이스라는 것을 잘 살펴줘야 되는데, 개정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1990년 인코텀스 1990에 있는 내용이 인코텀스 2000에서는 다르게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 되니까 매매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할 때는 인코텀스 몇 년도 판을 적용할 것이냐, 그런 것을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혼돈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1990년 판에서는 FOB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정해가지고 2000판에서는 지금 현재 2000판에서 규정하고 있는 FOB를 적용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예기치 못한 그런 사태가 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본 매매계약서의 인코텀스는 인코텀스 2000판을 사용한다, 그런 문항을 반드시 실무적으로는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상업회의소는 이제 본부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 회장은 2년을 주기로 해서 선임이 되죠. 그래서 2004년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나라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총재가 여기에 이제 회장으로 선임됐죠. 그래서
2006년까지는 우리나라의 그 상공회의소 총재가 바로 이제 국제상업회의소의 총재가 돼서 이제 가진 활동을 이제 벌이게 되겠죠. 상당히 그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텀스에서는 13가지의 그 거래 적용 조건을 제시를 해서 매매 계약 시에 셀러와 바이어가 이러한 거래 적용 조건을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어떤 비용의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위험의 분기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게 됨으로써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 서로 다르게 즉 상이하게 해석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통일된 규칙을 제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협약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죠.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 그래서 비엔나 협약이고, 그 다음에 물품의 비용과 이전의 분기점을 다루고는 인코텀스를 크게 둘 수 있는데, 인코텀스에서는 어떤 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그런 그 계약에 있어서의 위반사항, 그리고 구제사항 이런 것들은 다루고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인코텀스에서는 바로 무형료는 다루지 않는다. 즉 대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전자적 무채물,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루지 않고 있고 유형제만 다룬다. 즉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공산품만 바로 인코텀스 2층에서 다루고 있다 하는 것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코텀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디파처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라이벌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출발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말은 바로 셀러가 물품을 인도할 때, 그래서 자신의 그 지역에서 또는 뭐 선적항에서 인도를 하느냐, 또는 수입국의 그 바이어가 지정한 그런 장소까지 인도를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크게 출발지 인도 그룹, 그다음에 도착지 인도 그룹,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인코텀스 첫 번째 시간에서 바로 디파처 그룹을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인코텀스 2000에서 이제 가장 큰 것은 바로 비용이에요. 비용과 위험이에요. 이것의 한계를 어디로 할 것이냐?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뉴욕까지 어떤 물품을 이렇게 수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 뭐 비행기를 이용하든 또는 배를 이용하든 간에 어떤 운임이 발생하게 되죠. 여기까지의 운임을 누가 분담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비용의 문제, 그리고 서울에서 뉴욕으로 가는 사이에 어떤 물품에 손상이 있다, 또는 이렇게 뉴욕에 도착을 해보니까 바로 그 물품이 많이 파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물품이 불량이더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비용, 즉 다시 말해서 물품이 이제 안전하게 그 인도될 때까지의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손상, 즉 위험을 누가 분담하느냐, 어디까지 분담하느냐, 그것을 두 개를 규정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텀스를 배우실 때는 항상 이런 것, 비용의 분기점 그리고 위험의 분기점을 항상 셀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대체 매도인은 어디까지 자기가 운임을 내고, 그리고 어디까지만 그 물품이 안전하게 도착을 시켜주면 되는가, 그 부분에서만 딱 정리를 해두시면 인코텀스는 바로 정리가 딱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코텀스가 출제가 될 때는 무역영어든 국제무역사든 항상 그 세 가지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재에서 보다시피 각각의 13가지 거래 증형을 그것을 영문으로 표기한 그 인코텀스 조항이 있죠. 그래서 뭐 FOB는 FOB means 해가지고 FOB 뭐 어떤 것이다 가지고 쭉 나와 있죠, 그죠?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이 사이에 이렇게 빈칸을 채워 놓든지, 또는 빈칸이 만약에 없다면은 이러한 거래 정형 조건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1번 뭐 DS 또는 뭐 DDP 이런 것이 이제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적절한 그 거래 정형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그리고 이제 위험. 이것의 분기점이 어디냐?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물품을 운송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다른,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그 복합 운송이냐, 그리고 오로지 배만 사용하게 되는 해상 운송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묻는 문제. 즉, 복합이냐, 해상 운송이냐, 그렇게 묻는 거. 요 세 가지가 거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는 빈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리고 또 교재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를 잘 해두시면 거의 뭐 한 90% 정도는 커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지 그룹인 디파처 그룹의 첫 번째인 EXW 요건을 한번 볼까요? EXW 요건은 Xwork의 준말이 되고, 다른 말로는 뭐 로크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on-spot terms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뭐 인코텀스에서 정해놓은 규정은 아니고 관행적으로 쓰던 그런 내용이고, 가장 정확한 명칭은 Xwork, 그래서 EXW가 가장 그 정확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또 실무적으로는 X워크 대신에 또 X팩토리라고 이렇게 공장을 이제 쓰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공장 인도 조건을 이제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X팩토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정확한 표현은 X워크다 하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이것은 뭐냐면은 셀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자신의 공장군에 프라이미스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 공장에는 어떻습니까? 뭐 창고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사무실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마당처럼 이렇게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창고 또는 공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어떤 구획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담장이 쭉 있고, 여기에 이제 현관이 이렇게, 그 게이트가 있게 되겠죠? 정문이. 바로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그 구획, 그것이 바로 프레미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공장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범위는 바로 이 프레미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셀러는 자신이 제조한 그러한 물건을 이 구내에 자기가 아무 곳에나 놔두면 됩니다. 마당에 놔두든지 아니면 창고에다 보관을 하든지 자신의 마음인데,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물품을 인도해 줌으로써 모든 비용과 위험이 끝나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X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어는 이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물건을 실어와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바이어가 지정한 그러한 운송 대리인이 셀러의 공장 구내로 들어가서 이 물품을 적재해갖고 다시 이제 바이어한테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쪽에 셀러 측의 그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 받아가지고 바이어로 오게 되니까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통관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러면 수출지에서 한번 통관을 거쳐야 되니까 수출 통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에서 또 한번 수입 통관을 거쳐야 되니까 통관이 어떻습니까? 두 번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EXW 요건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보게 되면 셀러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저 자기 구내에서 그냥 물건만 넘겨주면 끝나는 거야. 끝나버리니까 아주 번거로운 것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가장 부담이 적은 그러한 조건이 바로 EXW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물품을 인도에 가는데 여기에는 뭐 바다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뉴욕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LA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되면 뭐 트럭에다 물건을 이제 항구에서 트럭에서 물건을 싣는다든지 또는 철도에 싣는다든지 이래서 뉴욕까지 갈 수도 있겠고, 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로 뉴욕을 갈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복합 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셀러에게는 가장 부담이 적고, 그리고 수출 통과는 매수인이 해야 되고, 그리고 지정된 그런 구내의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그런 운송대리인에게 넘겨줌으로써 모든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종료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응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게 되겠어요. 현대 중공업을 이제 예를 들게 되면 이게 전체 현대중공업의 프레미스 구내라고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해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도크가 있게 되겠죠. 도크에서 이제 배를 이렇게 건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배가 다 완성이 되면은 이 배 그 선주가 지정한 뭐 선장도 좋고 운송 대리인이 와가지고 이 배를 어때요? 바다로 몰고 이제 출항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구내에서 배를 인도하게 됐으니까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그 EXW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또 하나 예를 들면은 현대자동차 이제 울산항에서 만약에 울산항의 그 부두가 현대 자동차에 전부 다 구내에 속해 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쪽에 바이어가 지정한 이런 배가 와가지고 이 차를 바로바로 이렇게 선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구내에서 바로 인도하게 되니까 이것도 바로 EXW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W 조건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인도의 장소를 이제 표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삼성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면 삼성의 창고가 많겠죠. 그래서 창고에다 일단 제조된 물건을 이제 보관을 한 상태에서 인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창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는 물건을 이쪽 창고에 가서 실어라. 근데 인도하는 그런 장소는 5번 창고이다 라고 그렇게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표기를 할 때 EXW 삼성 뭐 warehouse 되겠죠? warehouse 5번 창고, 5번 창고, 삼성의 5번 창고, 그리고 그 삼성의 5번 창고는 수원에 있고, 그리고 한국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바로 바이어는 이러한 매매 계약서에 따라서 한국의 수원, 그리고 이쪽에 삼성 구내에 있는 그 보세 창고 5번 창고에서 그 물품을 인도를 받아서 이제 가게 되죠. 그러면 바로 EXW 조건이 종료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운송인 인도 조건을 다음에 또 들 수 있는데, 운송인 인도 조건은 이제 FCA. 그죠? 그래서 Free Courier에서 약으로 이제 FCA라고 그러는데, 인커텀스의 그 13가지 조건을 외우실 때는 항상 그 머리 글자가 의미하는 것, 그것을 잘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F라면은 flight 또는 free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 그러면 이제 cost, 그리고 I 그러면 insurance의 준말이다. 이렇게 항상 그 약어가 이렇게 풀어졌을 때 상황,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운송인 인도 조건이라는 것은 EXW 조건에서 여기서는 그냥 공장 분야에서 넘겨주면 됐죠?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고 바이어가 요구한 그러한 목적지까지 물품을 인도를 해야 된다. 여기서 그 바이어가 요구한 그러한 목적지는 바로 공항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CY가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여기에 이제 입고만 시키면 되는 것이죠. 물건을 그 창고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물건이 이렇게 입고가 된다는 것은 수출 통관을 거쳐야지만이 이제 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EXW 조건과는 달리 FCA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바로 수출 통관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두게 되면은 수출 통관 부분에 대해서는 EXW 조건을 빼고 전부 다 셀러가 수출 통관을 다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꼭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이제 공항까지 이제 올 때에 그 운반 비용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수출 통관할 때 또 여러 가지 또 비용이 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코스트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비용, EXW 조건에서 바로 목적지까지 운송 대리인에게 넘겨줄 때까지 그 비용, 그것은 바로 셀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FCA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죠? 공항이든 CY든, 뭐 항구도 좋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물건만 실어다 두면 되고, 그리고 물건을 갖다 인도할 때 물품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된다. 그렇게 되니까 바로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서로 동일하게 되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 제조자의 그러한 공장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중간에 무슨 뭐 운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철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트럭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중국의 뭐 난징에서 한국의 그 서울로 이렇게 수출을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먼저 그 상해에서 배에다가 물품을 선적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인천으로 들어온다든지 부산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배가 부산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럼 부산에서 일단 그 물품을 이제 양육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또 트레일러를 타고 또 경부고속도로를 사용해가지고 서울로 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배도 이용하게 되고 또 트레일러로 이용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또 난징에서 상하이로 운반하는 도중에 뭐 양자강을 이제 건널 수도 있겠고, 그러면 이제 배를 이용해서 강을 건너야 되고, 또 이제 운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이상이 아닌 여러 가지의 그 운반 수단이 이제 동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FCA 조건은 바로 복합 운송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응용을 해보면 이제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인천의 그 중고차 선적 부두를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 중고차 그 야적장에서, 그죠? 차를 쭉 몰고 와가지고 운송 대리인이 지정한 그러한 선적한 부두에다가 차를 갖다 이렇게 쭉 주차를 해두게 되면, 그러면 이쪽에 바이어 측에 그 매수인의 운송 대리인이 이 배에다가 차를 이제 적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바로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의 비용을 바로 셀러가 부담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 차가 아무 이상이 없으면 되니까 바로 이것도 바로 이제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일치하는 그러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두면은 이것은 복합 운송에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셀러의 그 비용의 분기점, 그리고 위험의 분기점이 서로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측 인도 조건이 있는데, FAS예요. 자, 이제 점점 그 EXW 조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FAS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 이제 계속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오게 될 때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점점 더, 매도인의 의무가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측 인도 조건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free alongside ship. 자, 요것에 이제 약자를 따가지고 FAS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제 선측이라는 말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얼핏 생각하면은, 매도인은 제조된 물건을 그 배 옆구리에 갖다 탁 대면 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상상하기 쉬운데, 이것은 그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선적항이 있고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는 배 옆에 그 부두에는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연상을 해보면, 컨테이너는 사람이 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레인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배에다가 선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그 단면도를 이제 보게 된 것이고, 그 이제 평면 개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바로 그러한 그 컨테이너를 실 수 있는 그런 크레인이 움직일 수 있는 활동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레일이 쭉 깔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크레인이 있고, 여기서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배 위에다가 이렇게 적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FAS 선측 인도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 크레인이 선적을 하기 전 단계까지의 그러한 작업 공간, 거기까지 물건을 갖다 주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측 인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EXW 조건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때
비용이 발생하겠죠. 수출 통관도 해야 되고 운송비도 들겠고 모든 비용이 다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공간 선택까지 왔을 때에 그러한 비용을 셀러가 다 부담하고, 그리고 이러한 작업공간에 선택에 왔을 때까지 물품이 아무 이상이 없으면 되니까 바로 위험의 분기점 그리고 비용의 분기점은 전부 다 일치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10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표기했다시피 이것은 바로 오로지 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해상 운송 조건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FOB 해서 본선 인도 조건을 또 배울 시간인데, FOB에서 Free on board. 여기서 이제 on board라는 것은 바로 이제 물품이 배에 이렇게 선적이 되면 바로 갑판 위에 이렇게 물품이 올라가게 되죠. 바로 그것은 이제 물품이 갑판에 적재가 된 상태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on board 된 상태다. 그래서 본선 적재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는 지금 선적항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또 목적항이라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것은 그 셀러가 바로 이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주면 그것으로서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다 종료되는 것, 그것이 바로 FOB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배싹, 즉 운임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것은 이제 프라이트라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운송 도중에 생길 수 있는 해상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을 부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슈런스. 자, 이런 것,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 운임, 그리고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의 그런 보험을 전부 다 바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인코텀스의 이 조건을 보게 되면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데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여기서 바로 본선의 난간이라는 것을 통과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passing ships railroad, 그죠? 이렇게 물품이 이제 컨테이너가 이렇게 이곳에 이렇게 적재가 되려면은 바로 배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가드레일, 즉 난간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지만이 이 물품이 선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박의 난간을 통과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것이 본선에 이제 적재가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게 되죠. 자, 그래서 셀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죠? 여기서 물건을 그냥 실어주면 끝, 그죠? 실어줄 때까지만 물품이 안전하면 된다. 그래서 위험의 분기점, 그리고 여기까지 실어줄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한다. 그래서 비용의 분기점, 그러니까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일치하는 조건, 그것이 바로 FOB 조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on board라고 이렇게 본선 적재라고 명기했다시피 이것은 반드시 해상 운송에서만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FOB 조건에서는 바로 선적항에서 이제 물건을 실을 때 이 배를 어떠한 배에 실으라 하고 지정할 수 있는 이 권한이 바로 매수인에게 있게 되죠. 이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배싹하고 그 다음에 보험을 전부 다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되면서 그러한 배를 바로 셀러가 매도인이 그것을 배를 이용하게 한다면 돈은
바이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배를 이용하게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수료, 코미션 같은 거를 셀러가 받게 되겠죠. 또는 이제 셀러 측의 그 포워더, 파트너가 이제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운임은 운임도 다 내고, 여기에 생길 수 있는 각가지 어떤 코미션 같은 거는 셀러가 다 챙기게 되니까 상당히 불안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그 매수인이 내 물건을 선적하기 싫을 때 이러이러한 배에 실어라. 이러한 선사의 배를 이용하라. 하고 그 배를 이제 지정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지정하는 것을 실무상에서는 뭐 노미를 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노미네이션 하게 된단 말이죠. 나중에 또 배우시게 되는데 FOB 조건에서 이렇게 매수인이 자신의 물건을 선적할 그 배를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미네이션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배우셨던 바로 FAS, 이것도 바로 선측 인도 조건이니까 FAS 조건, FB 조건은 전부 다 바로 매수인이 선박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또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또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같고, 그리고 해상 운송만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조금 뒤에 배우시게 될 CIF, 그리고 CFR, 그리고 이제 FOB를 가장 또 많이 쓰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인코텀스 조항에서 매매계약서를 인용을 하게 됐을 때, 만약에 FOB 부산 포트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제가 뭐라 그랬죠? 매도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매도인에서는 이것은 수출자가 누구를 의미하죠? 바로 코리아를 의미하게 되죠. FOB 조건에서는 선적항에서 물품을 선적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니까 결국은 수출자가 이 부산항에서 물품을 선적하는 것으로서 모든 위험이 그리고 비용이 종료가 되니까 바로 이 조항만 딱 봐도 이것은 수출자는 한국 사람이구나, 한국이구나, 그리고 물품의 선적지는 바로 부산항이구나 하고 바로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FAS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CIF를 또 보게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FOB, 그리고 CFR, CIF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CIF라는 것은 여기서 딱 보다시피 코스트, 그 다음에 보험을 나타내는 인슈런스, 그리고 운임을 나타내는 프라이트.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ost and insurance and freight 이렇게 되죠. 그거 하기 전에 좀 CFR이 있네요. 그럼 먼저 CFR부터 먼저 할까요? 자, 또 이제 다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CFR 조건은 바로 여기서 보다시피 선적항에서 물품을 실을 때까지의 비용, 그리고 운임까지도 셀러가 부담을 하게 되니까 여기까지 목적항까지 오게 되는 이러한 운임을 전부 다 셀러가 다 물어야 되죠. 그러나 이 위험, 물품이 어디까지 안전하면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물품을 선적만 해주면, 배에다가 바로 선적만 해주게 됨으로써 위험의 분기점은 종료가 되고, 그러나 뱃삭은 바로 목적항까지 셀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바로 위험의 분기점, 그리고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프라이트라는 이러한 약어에서 보시다시피 이것은 반드시 배만 이용할 수 있는 해상 운송이 되겠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CIF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까 잠깐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FOB 조건을 잠깐 살펴보고 할까요? 이 FOB 조건을 이제 미국의 그 상법에서는 또 다르게 좀 이것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무역의 정의에 의한 그런 FOB를 보게 되면, 인코텀즈에서는 이제 FOB, 이렇게 되면 이것으로도 끝나버리는데, 미국에서 그 FOB를 규정한 것은, FOB vessel,
the named port. named port or shipment.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두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FOB에서 그냥 FOB 그러면 끝나버리는데 바로 이러한 조건들을 말하게 되는데 미국의 개정 무역법에서는 바로 F 배슬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인커텀스의 FOB하고 같은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선적항 그죠? 지정 선적항의 배에다가 실어주면 된다. 그래서 인커텀스의 FOB 그리고 인커텀스의 이제 FOB가 개정 미국 무역 정의상의 FOB 조건과 이렇게 일치가 된다. 하고 또 다시 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CFR을 금방 다뤘고, 그러면 이제 CIF를 또 다루게 되겠죠? 자, CIF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몇 가지, 즉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 발생하는 운임, flight, 그리고 해상 위험에 부부하게 되는 보험,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 모든 비용, 이것을 전부 다 셀러가 다 부담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험 물품이 어디까지 안전해야 되느냐, 바로 지정된 그 선박에다가 물건을 바로 그 난간을 통과하는 그 시점, 본선에 적재를 하는 것으로서 물품이 거기까지만 안전하면 된다. 그래서 위험의 분기점은 선적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다시피 운임이라는 것은 목적선까지 전부 다 그 셀러가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위험의 분기점하고 비용의 분기점은 서로 다르게 되겠죠. 그리고 플라이트에서 이제 보다시피 반드시 그 배를 이용하는 해상 운송이 되어야 되겠다. 또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인슈런스, 이제 보험의 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이제 파는 사람이 그 보험을 부과하게 되니까 가능하면 그 배상 범위가 적은 최소의 그 보험 조건을 해야지만이 보험료를 많이 지불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인커텀스상에서는 바로 그 매도인이 부과하게 되는 그 보험의 조건을 바로 최소한의 담보 조건으로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최소한의 그 비용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보험에서 배우시게 되는 ICC C 조건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ICC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송장 금액의 1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nvoice value 여기 지금 인보이스 value의 11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물품 대금이 보험 부백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그러면 바로 이제 110만 원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나요? 이제 CIF 다음에 CPT가 있게 되는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이것이 또 이제 CIF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변형돼서 또 응용될 수 있는데, CIF and 그리고 C 그다음에 또 I, E 그다음에 이제 CI 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커미션에 이제 준말이 되는데, 뭐 중간에 어떤 중개상이 있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지불하게 되는 그 중개 수수료를 바로 이제 셀러가 부담하게 되는 것. 하여튼 그 인커텀스 조항에서 무조건 그 바이어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그 매도인이 도대체 어디까지 부담해야 되느냐, 그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레스트 해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뭐 추심거래라든지 또는 신용된 유잔스 거래라든지 이제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자가 생기게 되겠죠. 바로 그 이자 비용을 셀러가 부담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익스체인지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환가 수수료 같은 거 은행에서 이제 징수하게 되는 그런 수수료를 바로 셀러가 부담하게 되는 것. CI는 바로 커미션하고 이자하고 다 합한 것. 이런 것을 별도로 또 규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매매 계약서상에 매매 당사자가 서로 이제 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바로 CIF의 그 변형 조건이 되니까 인커텀스 조항에는 해당이 안 되고 매매 당사자끼리 임의로 그건 정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항상 그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바로 머리 글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CPT 조건인가요? 자, CPT 조건은 CRP가 아니고 CPT. 그래서 자,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이렇게 쓰는데, 자, 이것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만약에 서울서 뉴욕까지 물품을 수출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것을 비행기로 이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인천공항을 이용하든지 또는 이제 김포공항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 그 인천공항에 그 물품을 입고를 시켜야 되겠죠. 여기 에어포트에 입고를 시킨 다음에 그럼 비행기가 붕 날아서 이제 뉴욕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최종 그러니까 뉴욕이 이제 말하자면 매수인이 이제 지정한 그러한 목적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품을 여기까지 이제 갖다 주고 물품을 운반하는 것은 바로 매수인이 이제 지정한 그런 운송 대리인에게 이제 의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뉴욕 공항까지 들어가는 항공료를 전부 다 셀러가 부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CPT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천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LA에서 LA까지 공항까지 이것이 간다. 그렇게 되면 일단 LA 공항에서 물건을 내린 다음에 그다음에 뭐 철도라든지 또는 뭐 트럭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또 뉴욕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배가, 만약에 운하가 있다면은 또 배를 이용하게 되고, 또 강이 있다면 또 배를 이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철도, 뭐 트럭, 여러 가지의 또 복합적인 그런 운송선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CPT 조건은 복합 운송이 사용되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다. 그런데 셀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지정된 목적지까지 이렇게 매도인이 지정한 그러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이제 인도를 하되, 여기까지 물품을 갖다 놨을 때 이상만 없으면 된다. 그러니까 위험의 분기점은 바로 여기서 종료가 되고, 아까 제가 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정정하겠습니다.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 대리인이 아니고 매도인이 지정한 그런 운송 대리인이 이 전 과정을 이제 맡게 된다.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천공항까지 입고시킬 때 거기까지 물품에 아무런 손상이 없으면 된다. 그래서 위험의 분기점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비용의 분기점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뉴욕 공항까지, 여기까지, 뉴욕 공항이든 또 뉴욕까지든지 여기까지 전부 다 비용을 이제 부담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위험의 비용과 비용의 부담이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운송수단을 사용하니까 복합수단이다, 복합운송수단이다. 이렇게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해상 운송수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CFR 이 조건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다음에 다음에 이제 CIP 조건이 있죠. CIP 조건을 또 이제 풀면 이것은 이제 CPT 조건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까지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부부하게 되는 이러한 보험의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여기 지금 CRP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조항들은 전부 다 셀러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조항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해상 운송에서 이제 배우셨던 CIF 조건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양한 복합 운송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상 운송이 아니고 바로 복합 운송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험에 이제 부부할 때 그러한 그 보험 부부 비용도 역시 매도인은 바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험에 이제 부부를 하게 되겠죠. 역시 그것도 이제 110% 인보이스 권리에 이제 110%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디파처 그룹, 그래서 출발지 인도 조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강의가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영문 조항을 반복해서 이렇게 훑어주시고, 그 다음에 각 조항의 그 위험의 분기점, 그리고 이제 비용의 분기점은 어디에서 종료가 되는가, 그리고 비용의 분기점과 위험의 분기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조건은 또 무엇인가, 이것을 또 다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복합운송에 사용될 수 있는 것, 사용될 수 없는 것, 그리고 해상운송에만 가능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